저는 70살 박정혜입니다. 제 아들이 죽은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는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42살 청년 앞에서 28살 처녀처럼 가슴이 뛰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신일까요? 아니면 70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마지막 몸부림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석 달 전 그가 제 집 문을 두드리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30년 전 제 아들 준호가 그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그날부터 이미 예정된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준호가 20살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청소일, 식당 설거지, 아파트 경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준호는 효자였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매달 빠짐없이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도 주말이면 꼭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지난 1월이었습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52살, 아직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대학 선후배들, 그리고 그도 왔습니다. 강민수, 아들의 대학 동기이자 30년을 함께한 절친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상주석 옆에서 저를 부축하며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마치 아들처럼 장례 절차를 챙겼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준호 형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민수 씨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조문객 응대를 도왔으며 밤새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의 헌신에 저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정작 아들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아들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옷장을 열고 책상 서랍을 뒤지고 사진첩을 넘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들이 가끔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도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아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무시하려고 했지만 벨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자 거기 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장바구니가 가득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설거지가 쌓여 있었으며 공기는 탁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열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능숙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수없이 살아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청소를 마친 그는 제가 가져온 장을 냉장고에 넣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김치찌개, 그리고 갓 지은 밥. 그 냄새에 저는 비로소 제가 며칠째 제대로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준호 형이 살아계셨다면 어머님이 이렇게 지내시는 걸 가만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수 씨는 저를 안아주지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에 찾아왔습니다. 장을 받아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때로는 그냥 제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의 존재가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필요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민수는 42살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보다 2살 어렸지만 대학 동기였습니다. 민수 씨는 재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항상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급 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 약혼까지 했다가 파혼했다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 살았습니다. 가끔 아들과 함께 집에 올 때면 그는 항상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했습니다. 저는 70살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과 늘어진 살이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올라왔고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더 이상 여자로서의 자신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집에 올 때면 이상하게도 저는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낡은 옷 대신 조금 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 씨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준호 형 생일이잖아요. 함께 케이크라도 자르면서 형을 추억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일을 기억하는 순간 아들이 더 이상 없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케이크를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 씨는 촛불을 켜고 저는 아들의 사진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형, 생일 축하해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없는 세상은 정말 외롭습니다. 형이 그립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준호, 엄마도 내가 보고 싶다. 매일매일 내 생각뿐이야. 우리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차를 마시며 우리는 준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 회사에서의 이야기,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민수 씨는 제가 모르던 아들의 모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준호 형은 회사에서 후배들을 정말 잘 챙겼어요. 힘들어하는 후배가 있으면 밤늦게까지 함께 야근하면서 도와줬죠. 그리고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자주 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한다고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더 이상 그 효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가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현관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비가 너무 심하게 오네요. 조금 있다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거라. 준호 방이 있잖니. 저는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불을 깔고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민수 씨는 샤워를 하고 아들의 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아들의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아들이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수 씨는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건너편 아들의 방에서 민수 씨가 자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남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만인가요? 남편이 죽고 20년, 아들마저 떠난 후 석 달.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잠이 오지 않는 걸까요? 왜 자꾸 귀를 기울여 건너편 방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집에 있다는 안도감 때문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70살 노인이고 그는 아들의 친구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왜 이렇게 빠르게 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와 나물.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한다는 것이 설레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민수 씨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준비해 주시다니 죄송합니다. 아니야. 오랜만에 밥을 하니까 기분이 좋더구나.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남편과 함께 식사하던 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수 씨는 회사에 가야 한다며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그를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준호 형을 잃고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님과 함께 형을 추억하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도 많이 외로운가 보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왔고 평일에도 퇴근 후 들르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텅 빈 집에 혼자 있다가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저는 서둘러 거울을 보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씨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밖에서 먹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장을 봐서 집에서 요리를 해 먹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란히 걷는 것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만들지 의논했습니다. 결국 민수 씨가 좋아한다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민수 씨는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했고 저는 그것을 받아 조리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예전보다는 나아지셨나요? 글쎄다. 내가 자주 와주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밤이 되면 여전히 힘들구나. 저도 그래요. 집에 혼자 있으면 형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여기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젊은이도 저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자. 준호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 우리 둘인 것 같구나.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감사함과 애정이 섞인, 그러나 그것만은 아닌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또다시 우리 집에서 묵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와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집에 있다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에 홍조가 돌아 있었습니다.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젊은 여자처럼 설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박정혜. 너는 70살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아들 친구라고. 하지만 제 마음은 제 생각과 달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를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라며 제가 가면 다들 좋아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50살 전후의 나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준호 형 정말 보고 싶네요. 어머님, 준호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 형을 존경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아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는 내내 제 옆에 앉아 음식을 챙겨주고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아직도 혼자 사니?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 씨는 잠시 저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그럴 생각 없어. 지금은 준호 형 어머님 모시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효자네. 준호 형이 하늘에서 고마워하겠다. 그들의 농담에 저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민수 씨가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2살, 아직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나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제 의지로 어머님을 찾아뵙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니. 내가 자꾸 나만 챙기면. 민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준호 형도 그리워지고 외로움도 덜하고 그게 잘못인가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젊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마음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말 민수 씨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준호 형 회사에서 형 유품을 정리해서 보내왔어요. 함께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들의 사무용품, 책, 사진, 그리고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며 저는 아들의 직장 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 성실하게 적힌 업무일지. 역시 제 아들다웠습니다. 그때 민수 씨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첩을 펼치자 그 안에는 아들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일기인가 봅니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건네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일, 친구들과의 만남, 주말 계획 같은 것들. 그런데 중간쯤 넘기다가 제 눈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오늘 민수가 또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걱정된다. 민수의 그 눈빛이 단순한 존경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민수에게 경고했다.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시고 넌 내 친구라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민수는 뭐라 답했던가? 형,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했다. 대체 무슨 소리야? 저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수 씨가 황급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도 그 내용을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준호 형 말이 맞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어머님을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뭐라고? 처음 준호 형을 따라 이 집에 왔을 때가 제 20살 때였어요. 어머님은 48이셨죠.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느꼈어요.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민수야, 그만해.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님을 보는 것이 좋았어요. 준호 형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어머님이 음식을 더 주실 때, 그냥 웃으실 때, 모든 순간이 좋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거야. 가족이 그리워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감정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어머님을 한 여자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잡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수야, 손 놔. 제발. 그는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그런 눈으로 봤다니. 20년 넘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그럼 지금은? 지금도 그런 마음이야? 민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은 더 심합니다. 준호 형을 잃고 어머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제 마음은 통제할 수 없게 됐어요.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어머님의 웃음을 볼 때,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냥 옆에 앉아 있을 때,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미쳤구나. 너 완전히 미쳤어. 알아요. 저도 압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감정인지. 나이 차이도 있고, 준호 형과의 의리도 있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마음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혼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민수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현관을 바라보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동시에 그가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 씨의 고백이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저도 그를 단순한 아들 친구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28살이나 났습니다. 저는 70이고 그는 42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아들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어머님 대답을 들으러 왔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솔직히 말하마. 나도 너를 단순하게 보지 않았어. 내가 올 때마다 설렜어. 거울을 보고 옷을 골랐어. 내가 오지 않는 날은 하루 종일 허전했어. 어머님. 하지만 이건 안 돼. 우리 나이 차이를 봐. 나는 70이야. 손자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야. 그리고 너는 준호의 친구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 민수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사랑이라니.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외로움이야. 준호를 잃고 우리 둘 다 외로워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20년 전부터 어머님을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민수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우리가 함께 있으면 손가락질 받을 거야. 상관없어요. 저는 세상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신경 쓰여. 나는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어머님이 제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이 제 인생의 의미예요. 그의 말이 제 마지막 방어막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무서워. 이 감정이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어머님.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님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의 입술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현관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딸이 없었습니다.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이야. 수진?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35년 전 제가 낳은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생후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안 죽었어. 살아있었어. 할머니가 나를 남의 집에 입양 보낸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저를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을 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살아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나도 몇 달 전에야 알았어. 양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진실을 말해주셨어.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제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두 저를 닮았습니다. 정말 내 딸이니? 네, 엄마. 나 수진이에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진정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서울의 한 중산층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를 친자식처럼 사랑했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했고 7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 몇 달 동안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오빠, 준호 오빠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를 만나지도 못하고 정말 후회돼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와줘서 고마워.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삶, 가족,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수진은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민수 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준호 형의 친구입니다. 어머님을 돌봐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수지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우리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돌아간 후 민수 씨와 저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딸을 찾으셨네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어머님께 딸이 생겼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의 말에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온다고 해서 내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볼 거예요. 딸도 있는데 왜 아들 친구가 집에 드나드냐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그만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께는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민수야. 그렇지 않아. 어머님, 저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민수 씨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나도 너를 사랑해. 그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건 안 돼요.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왜 안 돼? 내가 늙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준호 형 때문입니다. 제가 형의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형에 대한 배신이에요. 준호는 이미 없어.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그래도요. 저는 형과의 우정을 배신할 수 없어요. 그는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 씨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자 재훈이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7살 꼬마는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수진과 재훈이가 올 때마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민수 씨가 없는 집은 뭔가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민수 씨 요즘 안 오시네요? 응, 바쁜가 봐. 그 사람 엄마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눈빛이 그래요. 엄마 보는 눈빛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그 사람 볼 때 눈빛이 달라져요. 저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상한 것 같지? 뭐가요? 내 나이에 그런 감정을 가진다는 게. 수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엄마는 평생 남 눈치 보며 사셨잖아요. 시어머니 눈치, 세상 눈치. 이제는 엄마가 행복하실 차례예요. 딸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그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민수야, 나야. 만날 수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강물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가을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수척해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 야위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야, 잘 지냈니?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나 결심했어. 무엇을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민수 씨는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나 70살이야.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준호 형은, 준호라면 이해했을 거야. 자기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야. 저는 가방에서 준호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는 제가 처음 봤을 때 읽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한다.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다. 나도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민수의 사랑은 다르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느끼는 사랑이다. 나는 그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 만약 내가 없어진다면 민수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행복하셔야 한다. 민수 씨는 수첩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이렇게 생각했다니. 그래. 준호는 우리를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죄책감을 내려놓자. 민수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정혜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민수야. 함께 하자.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강을 지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의 포옹. 분명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민수 씨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거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서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아는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익숙해졌습니다. 수진이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민수 씨를 만나고 나서는 안심했다고 했습니다. 재훈이는 민수 씨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민수 씨는 재훈이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71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민수 씨는 저를 여자로 대해줍니다. 늙은 과부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요.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이 차이로 인한 간극도 있고 체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민수 씨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마주 앉을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는 민수 씨와 함께 준호의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내 친구가 잘 돌봐주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 민수 씨도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하지만 형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 끝까지 책임질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관계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 모릅니다. 70살 과부와 40대 남자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에는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젊습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눈빛입니다. 민수 씨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혜 씨, 밥 먹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오늘도 함께할 하루가 시작됩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70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랑할 권리는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는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당신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민수 씨와 함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인생에게, 끝까지 함께 해준 민수 씨에게, 그리고 하늘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있을 준호에게.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73이 되었고 민수 씨는 45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진이의 둘째 딸도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이, 준호의 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저는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지지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사랑하면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어젯밤 민수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혜 씨,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늙은 나를 사랑해줘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언젠가 저는 먼저 떠날 것입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니까요. 사랑은 나이를 모릅니다. 사랑은 시간을 모릅니다. 사랑은 그저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